6월 27일 민심이 갑이다 2부 이재명의 지역화폐 외 엽기 시사 시작하겠습니다. 엽기 시사에는 그 누구누구가 거론됐죠? 조국, 이인영, 황교안, 홍준표, 김정숙, 심평원 사람 아닙니다. 정헌율 등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죠. 네. 공지영입니다. 네. 공지영과 공지머리가 아니라 꽁지머리네요. 우리가 꽁지머리 김갑수는 1부에서도 거론했지만 네. 2부에서도 공지영 이 선수와 관련된 네. 일화 한두 개를 소개를 할까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약간 그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정치자 여러분들께 그 1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방송의 신상 발언 격인 그 시청자와의 소통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 이 충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입장, 우리의 그 역사적 인식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견해,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한국에 오기 아예 직전의 시점부터 이제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네. 28일과 29일에 그 일본에서 열리는 이른바 G20 회의에 참석한 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한국에 온다고 돼 있고 네. 네. 30날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예. 네. 이런 가운데 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그 친서가 주고받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친서로 그 양국 정상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물으니까 예. 사람들이 어느 면으로는 맞지만 어느 면으로는 잘못된 진단들을 해요. 뭐냐? 둘이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친하지 않으니까. 네, 친하면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 입체적인 인식은 결여된 말이에요. 네. 예. 왜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서로 죽이네 살리네 화염이 어떻고 뭐 핵단추가 내가 더 크다. 어떻고 예. 그다음에 늑다리가 어떻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서가 이것이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는 친서지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과정으로 있는 친사하고는 또 다른 건데 네. 그렇게 친서 하나만을 놓고 둘이 친하지 않다는 증거다 하고 이 조미회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 정두원 그리고 정청래 이런 사람들의 그 역사의식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렇게 단선적이라 그겁니다. 이 친서 교환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자주시보의 그 대북 관련 글을 쓰는 그 한호석 선생은 이번 그 시진핑의 조선 방문을 놓고 뭐 중국과 조선의 반제국 동맹이 드디어 결성됐다는 식으로 또 과도한 이 발언을 하는 것도 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식의 계속 그 오도된 발언으로 그 정보에 목말라 하는 그 일부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환상에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명백한 사실은 북의 지도자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원수의 수장이었던 미국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내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에 부합되는 논평도 같이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오늘 북측에서 상당히 이렇게 전투적인 이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북의 발언은 단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그 북은 친북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민족길이라든지 조선신보. 네, 예. 조선신보는 북의 그 언론 기관이고 친북 매체라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뭐 조선신보가? 조선신보는 그 조총련 기관지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친북 매체입니다. 예.
친북 매체의 발언이 다르고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면 조선 그 국가 체제 내에서 국장급들의 발언이 다르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이른바 그 조선으로 치면 장관급 부총리급들의 발언이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조선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달라요. 네, 네. 그 강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강한 그 도수로 칠 때 1, 2, 3, 4가 있다면 1, 2, 3, 4의 발언을 다 파상적으로 하는 게 조선 외교 방침이에요. 네. 예. 그렇게 해놓아야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하나만으로만 똑같이 얘기했다가 변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좀 잡아가는 것도 네, 있고. 그런데 대체로 북은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온건 발언을 하는 쪽이에요. 물론 1년 반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 놈들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꽝꽝 더 터트리라 이런 강경 발언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또 아래쪽에서는 또 온건 발언을 해요. 예. 이게 그 북의 그 외교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방금 얘기했던 조선신보의 발언, 우리 민족끼리의 발언, 무슨 외무성 그 미주 국장의 미국 국장의 발언 이걸 가지고 조선을 대표하는 발언처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친북 단체들의 이 대조선관이 저는 심각하게 사태를 왜곡시킨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친북 매체에서도 그 폼페이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상위급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북을 두둔하고 싶고 미국을 비판하고 싶어도 북이 즉 조선이 미국 국무장관을 바꿔라 이런 건 내정 간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아래쪽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또 조선의 정식 방침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나온 논평은 조선 외무성 미국 국장이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상급 뭐 중급의 관리죠. 예. 근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남측은 중재자니 뭐니 이런 망상을 버려라. 우리는 미국하고 상의할 게 있으면 조미 통로도 있고 직접 할 거니까 괜히 우리 내세워 가지고 지들 몸값이나 불리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라. 예. 하고 심하게 비판을 했어요. 남측을. 네. 그런데 보세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 여기에는 뭐 정세현 전 장관도 포함되고 박지원 정치평론가, 박지원 의원도 포함되는데 네.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무슨 뭐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뭐 극적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등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가 남측 너희들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그 미국 국장의 오늘 그 발언이 나왔어요. 담화 형식으로. 예. 근데 그것도 북의 정식 방침은 아닙니다. 국장의 발언일 뿐이에요. 예. 그러나 왜 이런 발언이 나왔고 왜 북이 문재인과의 대화를 지금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시청자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을 갔을 때 얼마나 극적인 이 보여주기 쇼를 많이 했습니까? 네. 여기에 북은 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 않습니까? 네. 추운데 백두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그 문 대통령의 방북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평양선언에 있어요. 예. 평양선언은 미국이 개입되지 않고 남과 북, 북과 남 사이에서 맺은 협정과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5조 2항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제가 왜 요즘 이렇게 북에서 남을 외면하는가 이런 걸 놓고 좀 이모저모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평양선언 5조 2항에 그 정상급끼리의 공동성명이면 이건 거의 문서가 된 협정문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북측은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때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이 핵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구만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북측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것이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공동선언에 의해서 합의가 됐다 그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거부한 게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하노이에서. 네. 네. 그랬더라면 남과 북 사이에 합의를 미국이 거부했으면 남측의 문재인 정부도 미국한테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트럼프만 실드 쳐주고 북한 비핵화 네. 조음이 정상화 협상이지 이건 비핵화 협상이 아니에요. 비핵화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북이 열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무슨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서 별로 듣기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손도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노력은 않고 순 립서비스 이미지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경향이 강하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면 남과 북 사이에 맺어진 평양 공동선언을 미국이 그렇게 발로 차버렸으면 남측의 대통령으로서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면서 계속 정상회담이나 해가지고 또 보여주기 쇼를 하려고 하니까 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 들어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뭐 뻔하 아는 것처럼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그럼 북측에서 그 비위가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 국장입을 통해서 끼어들지 마라. 너희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아, 결국에는 뭐 이런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 그 개인 간의 어떤 양국 정상 간의 편지 내용을 훔쳐본 거 아닙니까? 훔쳐봤더니 뭐 그걸 발언을 했으니까 그건 적절하지 또 않은 거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뭘 훔쳐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친서의 내용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훔쳐본 게 아니라 예. 미국 측이 이제 통보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 미국 측이 통보했으니까 알지. 그걸 훔쳐본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뭐 트럼프로부터 대단한 정보나 전달받는 식으로 하고 네. 그러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은 뭐 트럼프 여기 저 방한 때 뭐 또는 그 전에 정상회담이라도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예. 북측이 거절을 한 거라 그겁니다. 일단 정상회담 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국장의 그 담화에 그런 내용이 직접 있다니까요. 우리들 만나가지고 몸값이나 불려보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식의 비판이 있다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그 자주시 뭐 한우석 씨처럼 무슨 뭐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반제 동맹이 결성되었다는 이런 쪽도 황당하지만 무슨 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남북 정상이 뭐 지난번 1년 전에 뭐 즉각 만났듯이 또 만날 수 있다 하면서 부풀리면서 뭐 판문점에서 뭐 3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이런 식의 이 발언을 하는 것도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올바른 현실을 정확하게 그 남북 문제를 걱정하면서 네. 전해주는 이 지식인이나 언론인 또는 전문가들이 거의 부재한 상태 속에서도 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선생이 있어요. 예. 그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통일신문가요 우리 그 통일뉴스 같은 데에 있는 그 곽대환 선생이든가요 이런 분들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이 북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다지 또 이렇게 대중과의 영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대중의 영합이라는 건 곧 저질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 직업으로 방송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으로 합니까? 뭐하러 저질화되면서 대중 인기 끌어요. 쪽팔리게. 네, 그건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네. 특히 대북 문제에서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가고 있는가 봤더니 그 평양 공동선언을 정식으로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은 미국이 위배한 게 아니에요.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 거니까 네. 미국은
평양 공동선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제3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양 공동선언을 미국이 박차버렸으면 문재인이 책임을 졌어야 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 않고 무슨 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등 또 뭐 이러니까 북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북의 공식 반응은 아니에요. 미국 국장의 담화고 예. 네. 뭐 옛날에 무슨 뭐 볼턴 지워라 또는 뭐 최선희 국장 또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는데도 또 정상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년 반년 전만 하더라도 늑다리가 어떻고 로켓맨이 어떻고 리들 로켓맨이 어떻고 뭐 화염과 분노가 어떻고 이랬던 이 정세가 생일이라고 친서를 보내고 아름다운 친서라는 등 또 북에서는 또 트럼프의 친서를 받아보고 그걸 읽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심중히 생각해보고 심중히 생각해본다. 이건 북에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거의 뭐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미 관계는 다시 좋아져가고 있는데 할 일을 유기하고 눈치만 보고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이나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 남북 관계는 답보하고 있고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또 발목 잡고 있는 게 자한당 태극기 무리들이라 그겁니다. 예. 자 여러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모든 정부에서 다 구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촛불 정부에서 우리를 배신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었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네. 촛불 항쟁, 촛불 저항이 있었을 때 문재인 씨가 단 한 번 광장 바닥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마지막에서 직전에 광화문에 나왔는데 광화문 지하도에서 노라는 입은 여자 문바들이랑 사진 찍는 거 내가 예.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그걸 뭐 장미 대선이니 촛불 혁명이니 그 민중당의 그 대표라는 사람들까지도 촛불 혁명 해주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오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얘들은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도 나를 촛불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다가 민주노총 위원장 뒤통수 맞고 지금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감옥살이 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표까지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촛불을 배신했다니 촛불 혁명이니 이런 말을 했던 그 지도자급 그런 판단을 내렸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저를 민중혁명론자라고 얘기한 터무니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민중이란 말을 빼면 저는 혁명을 주장했던 적은 있어요. 박근혜 때까지는. 예. 박근혜 정부를 인민, 시민의 손으로 몰아내야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을 거치고 그러면 그건 민주당 기득권에게 정권을 넘기는 반정행위에 불과한 거지 이건 결코 혁명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제가 누누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북관계라도 진전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낫구나.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예. 저는 기대가 없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언행을 보면 알잖아요. 사드를 놓고 얼마나 그 모순되는 행동을 했으며 예. 대북 관계를 놓고 얼마나 심한 거짓말을 했어요. 김용옥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북한 방문하겠다 해놓고 미국부터.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정치적 판단을 양수 점장으로 임해왔습니까? 그러면 그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타협주의자가 되고 친미주의자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촛불 대통령이었다고 문재인 씨가 언제 촛불 들고 언제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뒤통수를 맞았다느니 매번 속고 후회하고 또 속고 후회하고 발등 짚고 후회하고 이런 이 유권자들의 수준도 이제는 우리가 좀 자각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거 미래지향적인 역사관과 의식을 가져야지 이런 미몽이 왜 안 깨고 있냐면 한국 유권자들은
대부분 다 정치 파벌 세력이에요. 누구를 지지하고 무엇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치행위라는 거지 자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안 내려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유권자가 좀 대폭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이 바로 또 거기에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민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또 논점이 좀 일탈해가지고 약간 흥분을 좀 했는데 그 다음 순서로 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에 무엇입니까? 조국 이낙연보다 큰 위세 법무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되려고 하고 있죠.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지금 뭐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네. 예. 근데 이제 총리 교체도 예상되는데 이 기레기들이 뉴스 회사들이 총리보다도 전부 조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조국으로 특정화돼서 그렇지 이 7월에 상당히 큰 폭의 개각은 예상돼요. 네. 그 이유는 총선 때문입니다. 내년. 예. 네. 왜냐하면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 정기국회가 12월까지 간다 그겁니다. 그러면 총선에 출마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공직도 내려놓고 또 정기국회에서 또 새로운 청문회 전국 같은 것들이 이제 전개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왜냐하면 상당한 큰 폭의 개각이 이루어지면 청문회도 아주 길게 이루어질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각이 이제 총선과 직결돼 있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장관과 비서관들이 대거 물러나거든요. 네. 총선을 위해서. 그럼 물러나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당연히 개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그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지목될 것인지 아니면 총선에 차출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총리인 이낙연. 네. 이낙연도 총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로 굳혀져 가고 있는데 네, 뭐 종로 쪽으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세균에다가 임종석까지 임종석까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낙연까지 이렇게 끼어들기에는 그 틈새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이낙연은 야근 사람이니까 출마를 하더라도 자기 호남 지역구에서 할 가능성이 현재 높죠. 지역구로.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의당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호남 지역구를 뺏어버리겠다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총선 전략 중에서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예. PK 사수, 그다음 호남에서 지역구 탈환, 잠식 탈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부적인 항목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물론 수도권 승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그건 뭐 기본이니까요. 네. 자, 그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 회사들은 전부 조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네. 조중동에서는 그리고 자한당에서는 조국이 법무장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도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 겁나서 그래요. 사실 그 조국 씨가 말입니다. 그 조국 씨가 그 서울대학교 법대 뭐 교수를 하면서 뭐 진보랍시고 그 통합진보당 사태에 개입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아주 미숙하고 좀 철부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속되고 사실 그 통합진보당 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진중권과 함께 했습니까? 그리고 진중권하고 친구랍시고 둘이서 주고받은 SNS 대화를 보면 그렇게 유치하고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조국 씨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 철이 들었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뭐 큰 잘못 없이 저는 민정수석 역할을 잘하고 있고 개혁에도 열의를 잘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조국을 좀 뭐 비판한 건 비판한 거고 일단 민정수석으로서 그 검찰 사법 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의 수장이 되면 겁나는 사람들일수록 조국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국 씨가 그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는 때 또는 뭐 오마이뉴스에서 무슨 뭐 진보 집권에 뭐 기이한 책 쏘고 그럴 때는 아주 좀 가볍고 굉장히 속됐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선거에서 이기면 뭐 망사 스타킹을 입고 뭐 63 빌딩을 오르고 내리겠다는 등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이나 하고 네. 그랬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도 흰머리가 좀 나면서 과거 그 조국의 인상이라는 건 그 전형적으로 그 날리는 인상, 예. 신뢰하기 어려운 인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조국이 갖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성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조국의 그 법무장관 기용설에 대해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이 자한당 바미당에서 보이고 있는데 겁나서 그렇다 그겁니다. 근데 보통 법무부 장관 하면은 그냥 이제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 조국은 그런 사법을 패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례적인 뭐 기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 판검사 출신이 이제 법무장관을 많이 했지만 네. 글쎄 과거 그 법무장관의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조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법개혁 그리고 조국이 나타내고 있는 그 자한당에 대한 네. 조국은 자한당을 매우 증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겁을 먹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경원이처럼 무슨 조국을 기용하는 것은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는 거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며칠 됐습니다마는 국회 정상화를 놓고 그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네. 그런데 이 합의가 불과 2시간 만에 의원총회에서 거부됐죠. 거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아닙니까? 예. 그 이인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협상, 새로운 협상, 꿈도 꾸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발언이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협상에 그 합의해놓고 2시간 만에 의원총회에서 정식 표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그 성토 발언을 하자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그 협상을 무효화시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입장에서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인영 의원은 대표는 그 자한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합의대로 국회 정상화를 결단하기 바란다. 이게 말입니다. 이번에 그 합의한 것은 황교안과 나경원이 합의했던 거예요. 둘이. 그래 국회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 네. 이거 이 밥줄이 걸려 있잖아요. 자한당 의원들. 그러니까 걔들이 한 10대 명이 이제 반대 발언 비슷한 걸 하니까 이상하게 무력하게 지금 꽁지를 내렸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경원과 황교안이 당내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지도부가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확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꿈도 꾸지 마라.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한당 빼고 나머지 4당이 국회 진행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더 이상 기다립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자한당이 예전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성했던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때를 쓰고 있는 건 네. 그러면서 지들이 무슨 민주노총을 욕할 자격이 있나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되니까 자한당하고 바미당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예. 이인영 대표의 말도 맞지만 이인영 대표도 이 언어를 좀 고쳐야 돼요.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전대협의 의장이었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세모표 대답도 국회를 알지 못해 하는 구갈못 대답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구갈못. 국회를 알지 못한다를 구갈못. 그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말고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말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써야 됩니까? 자 그러면서 더 웃기는 말도 했죠. 무슨 뭐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해가지고 갑분사를 뭐 만들었다. 그 이인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게 무슨 이런 걸 무슨 대중에 영합하는 눈높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인영 선생도 좀 언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생각나는데요. 같은 의장 출신이죠. 첫눈이 올 때까지인가요? 첫눈 오면 놓아주겠다인가요? 네. 예. 아, 왜들 그런지. 아무튼 우리 입장은 이 잔닭 빼버리고 국회 그냥 진행시켜야 됩니다. 네. 세상에 국회의원이 그 세비 받으면서 국회 불출석하는 것이 이렇게 무슨 관행처럼 되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출석 불러가지고 결석, 지각, 조퇴 다 체크해가지고 다 월급에서 깎아버려야 돼요.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황교안인데요. 또 황교안 선수가 또 다른 궤변으로 개변이라기보다 돌출됐어요. 거짓말인데 이거? 예. 네. 거짓말입니까? 예. 아니 뭐 개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을 친 걸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대도 거짓말이지만 지나친 과소도 꼴불견 거짓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황교안이 점수를 높인 것도 아니고 낮춘 건데 그게 거짓말이냐 이런 말을 했다 그겁니다. 네. 그게 궤변이라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인영이 갑분사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더 질 낮은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가 시험 본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시험 본 건데 네. 자기 아들 시험 본 걸 가지고 점수가 낮은데도 뭐 여러 군데 합격했다 이런다 그겁니다. 예. 그 이게 오히려 더 훨씬 기만적인 거짓말이죠. 네. 근데 이 황교안 전도사의 말이 너무 궤변이잖아요. 점수를 높여 속였으면 몰라도 낮추었는데 그게 무슨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 말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갑분사 우리 이인영 선수. 네. 자 그래서 이 황교안은 또 다시 우리 그 엽기에 등장했고 예. 이 홍준표 선수가 원래 엽기 단골이죠. 드디어 이제 그 황도 아들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 홍준표 유튜버가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 황교안에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끼워가지고 네. 두 사람을 동시에 양면 공격했죠. 예. 뭐라고 페이스북을 했습니까?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제가 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 아들은 귀걸이 달고 공공기관에 특혜 취업하고 그게 누구 아들입니까? 문의 아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사위는 이메일 하나로 항공사 취업하고 요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죠. 아 그렇습니까? 예. 누구 아들은 스펙도 없고 성적도 나쁜데도 시내 직장에 취업하는데 요건 황이고. 이 황이죠. 네. 누구 아들은 조종사 면허에 보잉 747 대형 항공기 면허까지 다 갖추고 필기 실기 합격한 후 늘 항공사 최종 면접에서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뜨린다. 이게 바로 홍준표 선수 아들인가요? 네. 네.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옛날에는 좋은 대학만 가면 이 삶이 보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부정 입학 문제가 자주 불거졌는데 이제는 좋은 대학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네. 취직이 안 이른바 되니까.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와봐야 이 취업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취업 문제가 권력
권력자들의 이 부정청탁이나 비리가 부각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 황교안이 자기 아들 뭐 토플 문제 그리고 실제 황교안이 맞았던 이 아들이 받은 점수 그다음에 그 문준용 씨의 그 취업 과정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나도 자식을 성장시킨 사람 입장으로서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남의 자식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황교안이 아들이 뭐 몇 점을 맞았는데 실제로는 높은 점수더라. 내가 보기에는 안 높은데. 우리 아이들이 받은 점수보다 너무 낮은 점수예요. 그것도. 예. 저 공부 예. 못했는데 그래- 제 점수보다 낮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또 무슨 문재인 씨 아들은 무슨 또 그런데도 취업이 또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상하게 하고 참 이런 걸 보면 이 참 제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좀 할 거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겠죠.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는 사실 딜레마예요. 문재인도 까고 싶지만 이건 황교안 자리가 이게 내 자리인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유튜브나 하면서 이 알릴레오하고 홍칼레오가 이렇게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 자괴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틈나는 대로 예. 이 조국 법무장관 되면 뭐 정신 차리시오 뭐 이런 말을 또 하고 예. 이 황교안도 참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말해서 황교안보다는 홍이 낫죠. 네, 그렇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둘을 비교했을 때요. 네네 둘을 비교하면 황이 홍만 못하죠. 네. 네. 그건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 벽창호들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이제 네.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네. 방송에서 선택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영부인은 뭐 영부인입니까? 대통령 네, 부인이지. 네. 김정숙 씨가 대기업 경영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죠. 네. 삼성, SK, 롯데 뭐 이런 이렇게 걸 됩니다. 방송하기에 참 그런데요. 조금 그 자식 문제 또 부인 문제 이런 걸 좀 거론하려니까 잠시 이 공지 말씀 좀 하고 좀 시키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자주인의 그 교학상장 백권대학이 6월 30일 그 강좌가 열립니다. 벌써 7월인데요. 2019년도 반이 지나가 버렸고 이 백권대학은 올 7, 8월 그 강의를 한 두세 번 하면 3차 학기가 종강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4차 학기가 시작은 되지만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고 이 여름이 길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후딱 지나갔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찍이 주인은 연못가 봄풀의 꿈이 채 깨지도 않았는데 섬돌 앞 오뎅나무가 아니라 오동나무입니다. 예. 오동나무에서 이내 가을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각지당 춘추몽 계전오엽 이추성 그렇습니다. 백권대학 6월 30일 강좌는 사기열전과 한비자의 죽음을 제재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사마천의 사기가 지닌 역사 기술의 문제점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유럽 중심주의 비판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르크스와 안드레 군더 프랑크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 텍스트는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그 근대화론이라는 서구 제국주의의 그 논리를 파괴해버린 종속 이론의 선두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이 저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내재적 요인 탓이 아니라 세계 체제라는 미명하에 강제된 자본주의 탓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 세계관을 파열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속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런데도 이 한국의 이른바 진보연하는 이 정치단체에서는 왜 프랑크를 외면하고 있느냐? 프랑크가 마르크스에 대한 심한 비판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의 운동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른바 진보 정당의 그 간부들이 그러면서 조선은 봉건제였고 조선은 자본주의로 이행해갈 내재적 요인이 있었다는 이 철진한 논리를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이 마셜 호지슨, 프랑크 이런 사람들은 그 유럽 중심주의의 세계사론을 깨버린 선두주자고 이러한 그 유럽 중심주의의 폐색은 완전히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유럽 중심주의 사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진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그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우리 백권대학 강좌는 6월 30일 일요일 16시에 시작해서 18시 20분에 끝납니다.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에서 열리는데요. 서초구 441번지 서산빌딩 9층입니다. 신청 문의는 010-6307-5159 김경화 교무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국가 권력의 비위축, 특정 세력과의 비타협, 세속 대중과의 비영합을 방송 기조로 하는 3비 원칙의 기조를 8년 이상 지켜온 우리 소리 팟캐스트 민심이 갑니다. 그리고 영상방송 김갑수 TV는 여러분들이 투척해 주시는 자율 청취료와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책 판매 대금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TV의 자율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23-268-01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 청취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청취료를 낼만하다 하면 부담 없이 아무 때나 내킬 때 투척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운영을 위한 무슨 후원의 밤, 후원 주점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다. 굿즈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또 후원금을 내주신 고마운 청취자에게 또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청취료를 뭐 적게 또는 많게 내주셨는데도 단 한 번도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방송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청취료 내고 고맙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이런 심정이 들으시면 내시면 됩니다. 청취료 대신에 김갑수가 쓴 책을 구입해 주시는 것도 청취료를 내는 방법에 못지않게 우리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돕는 일입니다. 네. 현재 판매 중인 김갑수의 책은 100권 100종류 160권의 책 내용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 평가하는 독서 교양서 백권대학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백권대학입니다. 1004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이 책은 10만 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갖고 가서 공부하시고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제2의 지식정보 생산에 마구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갑수가 쓴 그 독립항쟁 역사소설 압록강을 넘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전쟁, 한국 전쟁 역사소설 전쟁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밖에 역사 실론집 미래를 위한 과거가 있는데요. 이 세 권은 또 따로 그 6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백권대학과 이 세 권 합해서 4권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면 15만 원으로 만 원만 아주 인색하게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책을 구입하시는 방법은 3권 6만 원, 백권대학 10만 원, 그리고 4권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15만 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한국시티은행 계좌 한국시티은행 541-1223-268-01에 해당 책값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구입하시는 책의 종류와 주소와 받는 분 이름과 우편번호와 전화번호까지를 명기해 주시면 이틀 정도면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네. 사정상 하루 정도 앞당겨서 다음 주 방송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리 방송은 보통 금요일 저녁에 등재됐는데 아마 목요일 저녁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휴가 기간이 이제 이어지는데 저는 2년에 3번 정도 이 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3년에 2번도 제대로 휴식 시간을 못 갔는데 이번에 그 7월 첫 방송 끝나고 한 열흘 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 이재명 지사의 2심 첫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하지만 그거와 때를 맞춰 가지고 이 특집 방송의 그 형식으로 그 7월 10일경에 또 새로운 내용의 방송이 아마 영상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논의를 한번 해보죠. 네. 공기가 끝났으니까 또. 아까 이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기업 총수들,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오찬을 오찬이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 총수는 아니고 네, 관계자들입니다. 네, 그 경영자급 네. 그러니까 경영자급 일이죠. CEO급. 예. 네네. 그런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게 뉴스 회사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네. 그 청와대는 당초 김 여사의 오찬 행사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랬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나중에 뒤늦게 공개했다라는 바로 그런 기사도 있고 처음부터 공개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뭐 그것은 우리나라 뉴스 회사들이 그 사안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고,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점심 먹으면 오찬이고 우리 서민들 먹으면 점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뉴스 회사들의 언어 선택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점심 식사라고 해야지. 뭐 얘들은 오찬이고 만찬이고 조찬입니까? 기도에 겸하면 또 조찬이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렇게 우리는 좀 그 말을 바꾸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대통령 부인은 정식 직함이 없죠. 네. 정식 직함이 없는데 대기업의 그 경영자급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이것이 그 마땅한 일 같아 보이지를 않지요. 네. 바로 이런 건 그 정권이 그 무너져 갈 때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근 사람들이 그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현 위치에 어울리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은 대통령한테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굳이 김정숙 씨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 이런 점에서 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자, 심평원이라고 하면 줄임말인데 원래 말은 뭐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심평원의 원래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아주 그 좋은 직장이라고들 하고 네. 또 여기 그 간부급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여성들이 아주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 심평원 그 사람들 그 러시아 중국 여행에 강사로 한번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80명 한꺼번에 왔는데 한 70명이 여성들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5박 6일 강사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안 간다. 결론을 냈는데 이 심평원에서 최근에 그 응시자들한테 이상한 면접을 했다고 그러대요. 네, 이제 4월에 신규 채용 시험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3차 면접에서 한 면접관이 여성 응시생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면접 문제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수 출신이에요. 네, 전직 대학 교수. 한국 교수들은 괴기스럽잖아요.
대체로 영어로 얘기하면 그로테스크한데 교수들은 괴기스럽는데 전직 교수는 어떤지 아세요? 더 괴기스러워요. 여러분 교수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 이상한 사람과 더 이상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그 주로 여성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거라 그겁니다. 네. 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 여행에 참여한 100명 중에서 90명, 80명 중에서 70명이 여성이고 예. 나머지 10명은 그 여성들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응 씨 아들도 여성이 많았을 텐데 이 전직 교수란 놈이 문제랍시고 너를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봐라. 이 얼마나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으면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까지 들어보려고 하는 이 찌질이들. 저는 이런 사람은 찾아서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참 이렇게 그 시험을 그 취업하려고 응시한 사람들의 약한 처지를 이용해 가지고 부리는 이 횡포와 이 남용, 권력 남용 참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갑질이 항상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갑질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질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어떠한 그 모순이나 그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히려 그 호도에 버릴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를 낸 면접관은 문제지만 이런 면접을 내게 하는 이 심평원이라는 곳의 시험 시스템 그리고 이런 거에 책임져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라는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5급 그 채용 심사였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자한당에서는 무슨 네. 뭐 여성 당원 무슨 뭐 대회라는 걸 하면서 무슨 짓을 했죠? 장기 자랑을 하면서 이제 엉덩이를 깠습니다. 엉덩이를 깠습니까? 바지를 그러니까는 내려서 바지를 내리고 막 춤을 추다가 이게 엉덩이를 사람 깠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바지를 내렸어요. 반바지를 입고 속에 예. 속에 반바지를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 바지를 내린 거죠. 그럼 긴 바지를 내렸어도 엉덩이를 깐 거죠. 엉덩이를 깐 것은 살이 보여야지 엉덩이를 깐 아, 거죠. 그런가요? 예.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심하게 비판하면 공감을 못 얻어요. 조금 쟤들 좀 더 세게 비판하지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네. 긴 바지를 내렸더니 반바지가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네. 뭐 자한당 화이팅하는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잘하자 이러는 구호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요즘 말하는 뭐 성인지성 뭐 네. 이런 거에 좀 위배된다. 그래서 좀 빈축을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이게 옷 자체가 이제 반바지인지 모르지만 하얀색 옷에 엉덩이 이렇게 글씨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동양권에 있는 문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상대방을 그 비하하거나 조롱을 할 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뭐 개새끼 뭐 이런 거 하고서는 그 사람을 비하하는 용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뭐 성인지성 옛날에는 그 이상한 애들이 무슨 젠더 감수성 감수성. 이런 말을 썼고 이런 게 또 이제 그 서양의 풍습이지 우리의 풍습이 아니다 이런 식의 현학적 해석이 이런 사태를 해결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건 한마디로 말해서 저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질이니까 이런 짓을 하죠. 네, 네. 저질이니까 망사 스타킹 입고 63빌딩 오른다고 하고 저질이니까 비키니 입고 방송한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전광훈이가 빤스 내리면 여신도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할래요? 그럼 빤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빤스 감수성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광훈이는 빤스 내리면 내교인, 자한당은 바지 내리면 내당원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야 돼요. 괜히 현학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생 저질들이니까 이런 짓을 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예. 네. 새로운 저질 시장 저질이 있습니다. 네네. 익산시장이고요. 네네. 정헌율 전북시장입니다. 전북 익산시장입니다. 익산이면 그 옛날에 그 이리라고 하던 네. 그 이리역 폭발 사고가 기억납니다만은 그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죠. 네. 네. 전주 군산 이리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라북도 3개시가 있었는데 요즘 이제 시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 시장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죠? 발언을 아주 특이한 발언을 했대요.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그 다문화 가족을 위한 14회 행복 나눔 운동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는데 네.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강세. 예. 잡종 강세요. 예. 네네.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예. 그리고 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그때 뭐냐면 그 중국, 베트남 총 9개국 출신의 이제 외국인이 다문화 가족. 많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 가족이 많았는데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런 했던 발언이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또 변명한다고 한 게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튀기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해명이 더 예. 네. 악화됐네요. 네. 당신들이 잡종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 가족들을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이다라고 네. 이 했습니다. 사람이 그 익산시장이면 그 정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네.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민주평화당도 요즘 무슨 천정배 씨는 정동영대로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박지원은 박지원대로 따로 놀고 정동영은 정동영대로 따로 놀고 이 김대중의 그 후계 정치인들 참 실망스러워요. 하는 네. 짓을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민주평화당을 좀 비판을 발언했더니 댓글 중에 하나가 정동영만은 좀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바보 같은 댓글들 쓰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거고 잘하면 그것을 고무하는 발언을 하는 게 이게 그런 거 하려고 방송하는 거지 누가 어느 정치 세력 편들려고 합니까? 이른바 그 자유주의라고 얘기될 수 있는 세력 중에서 민주평화당의 대북 노선은 건전하고 그곳에 속해 있는 당원이나 정치인들의 의식도 과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얼마 안 되는 세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합의할 것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래알들처럼 따로따로 노는 현상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 툭하면 그냥 대표 그만두러 가고 정동영 씨도 좀 실망스러워요. 천정배도 말할 필요도 없고 천정배도 무슨 옛날에 무슨 목포 3대 천재니였죠. 이 바보 같은 말들 하는데 이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최근 들어서 책을 들여다봤는지 모를 정도로 이 의식이 아주 낡아 빠졌다고 많이 보니까 네. 사람이 낚는 것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천정배도 젊어서 영어를 얘기하면 좀 샤프해 보였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무슨 샤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샤프가 아니라 푸샤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노력들 안 해요. 그냥 공으로만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네. 자기를 기대했고 과거에 했던 옛날에 천정배 강정구 교수 검찰에서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수사지휘권 행사하던 법무장관 때 기계 같은 건 어디로 갔고 정동영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선수도 완전히 옛날 당대표였다가 지금 따로 놀면서 허구한 날 이쪽 저쪽 가가지고 정치평론이나 해대면서 그것도 60%만 맞고 40% 틀리는 정치평론 해대고 김어준이가 부르면 그냥 황공하게 달려가가지고 네. 방송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같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하면 니들이 좋아하는 건 누구냐 그러는데 우리가 누구를 꼭 좋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방송에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네. 네. 자. 예. 그러면 예. 오늘 방송은 시간상 이제 2부장으로 좀 끝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휴가 기간 중에 네. 6월 25일 새벽에 진실은 따로 편집을 해서 특집 형식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방침을 좀 바꾸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 스튜디오를 지금 쓰려고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주인학회 그리고 백권대학 그리고
이 김갑수 TV의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국외 답사가 있습니다. 네, 마신사죠. 이 국외, 마신사 2차 답사인데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예. 일정이 10월 8일부터 8일부터 5박 6일의 5박 6일인데 일정입니다. 왜 10월 8일로 정했냐면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중국인들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월 9일 날 한글날이라서 네, 그건 네, 우리나라랑 아마 상관없이 모두가 아는 사실일걸요. 그때 이제 중국 연휴 때 중국으로 여행을 가면 줄 서다가 볼장 다 봅니다. 중국 저 연휴 때 저 중국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보는 줄 아세요? 뒤통수만 사람 봐. 뒤통수만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연휴가 끝나는 7일 다음 날인 8일 출발해서 그 5박 6일로 시안, 연안, 류주단, 그다음에 우치 등을 여행하는데 중국 섬서성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 산서성이 있고 섬서성이 있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다 산시로 발음이 나요. 아, 발음이 같군요. 그래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이번에 그 우리 그 자주인학회 그 농촌 모임, 네. 농촌 면회 거기에 그 중국에서 10년 이상 그 네. 유학하고 오신 선생님 한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 말씀을 한 10% 정도만 제가 접수를 하는데 유튜브에 그 우리가 중국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이 뭐 대학 교수로도 초빙되기도 하고 유력한 수도권 그 자치단체에서 중국 관련 그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계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 말씀이 뭐 이걸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그 유튜브 그 한비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 논어라든지 이런 강의를 중국에서 하면 구름처럼 몰려들 거라고 이런 말을 해요. 방금 얘기했던 10% 정도만 접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마신사 이 답사는 꼭 마오의 혁명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안이 그 중국의 옛날 추천국 시대의 그 주나라의 수도였기도 했고 또 당나라의 수도였기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와 당나라의 역사. 우리가 진나라 하면 진시황의 천하통일, 한나라 하면 그 초한 한고죠. 쟁패. 네. 이 당나라는 중국 최고의 그 예술과 문화 그리고 시, 특히 당시가 아주 그 당시야말로 정말 위대한 그 이 정형 문학입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시안에는 진시황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마용객도 있고 연안이야 중국의 이제 혁명 수도였고 그래서 이런 데를 그 5박 6일로 여행하는데 지난주까지 신청했던 인원에서 그대로 지금 17명이 확정돼 있고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02722-4434 길벗 투어로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북경에는 여러 번 갔지만 사실 북경이야말로 볼 곳이 많아요. 그래 지난번 그 농촌 모임에 오셨던 분이 북경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저한테 정말 그래도 북경부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중국을 알려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예. 사실 그 북경하면 북경에는 북경대학과 청와대학 2개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이제 중국 최고의 대학으로 부상돼 있죠. 네. 그거 2개만 보는 것도 하루예요. 아. 그 다음에 그 팔공산 혁명 궁묘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문하고 자금성 안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최고의 역사박물관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북경 교회에서 한 30-40km만 가면 중일전쟁이 발원했던 그 유조호라는데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북경이야말로 한 군데에서 잠을 자면서 한 4박 5일 정말 그 유익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구만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북경 아닙니다. 여행이 네. 10월 8일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은 우리 그 자주인학회 회원 중에 농민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농민 중에서도 이 강세 농민들이 좀 있어요. 네. 강세농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냥 강한 세력을 스스로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인정 안 하는 예. 이런데 우리 그 지난번에 그 트랙터 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박근혜 정권 때 그 저항할 때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올 때 트랙터 1호가 그 무안의 트랙터 박 우리의 그 회원분의 트랙터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모임에 갔는데 네. 전북에서 오신 우리 회원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뭐 그 좋은 과일이랑 이제 뭐 잔뜩 사가지고 오셨는데 부인이랑 같이 오셨는데 근데 조용히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 트랙터도 있지만 예. 저 우리 트랙터를 빼먹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뭐 별거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박근혜 탄핵되는 날 예. 박근혜 국회에서 탄핵되는 날 혹시 탄핵 부결될까봐 또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왔잖아요. 네. 국회의사당으로. 예. 정문 앞에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 하나 있었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그게 원래 하나가 아닙니다. 2대가 같이 왔어요. 네. 2대 같이 하는데 하나. 앞에 있는 트랙터가 연행됐어요. 아, 앞에 있는 트랙터가 연행돼 가지고 그 한 대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트랙터가 우리 자주인학회 회원 예. 트랙터 김해 회원입니다. 전북 정읍. 예. 네, 그래서 역시 그 농민들 농민들이 강세구나. 그러니까 이제 강세는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주인학회 중에서 농민들이 강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은데 이 농민들은 정말 1년 사시사철이 농번기더구만요. 제가 이번에 농촌활동에서 갔다 오고 나니까 뭐 이 몸 상태도 좋아지고 식욕도 왕성해가지고 아주 좋아졌는데 근데 농민들은 그나마 이 여행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2말 3초예요. 예. 2월 말 3월 초. 그래서 이 참여하고 싶어도 이 농사일 때문에 참여 못 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2말 3초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네. 별로 부담되지 않는 그러나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우리 답사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그 마신사 2차 답사 02722-4434 길벗 투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미난 이 화제로 좀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재미난 화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좀 꽁지형과 꽁지머리. 공지영과 꽁지머리.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는 이재명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료가 어디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찾는 동안 네. 두 분이서 좀 뭐라고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공지영이 지금 트위터였죠. 트위터에서 돼지 발언을 했죠. 사실 공지영 작가는 이제 소설가 공지영 씨는 뭐 그 김부선 사건, 이재명 네. 모함 사건에 있다가 좀 요즘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막 방송에 막 언론이라든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봐도 이 트위터에 이 글을 먼저 올린 사람의 댓글로 공지영 씨가 돼지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돼지니까 해서 김용민 씨를 이게 겨냥해서 한 말이었는데 네. 이 사람의 아이디를 보면 가짜 총각, 낙지대감, 해경군 김씨는 이라는 이 아이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닉네임 아이디는 예. 예. 이런 거 쓴 사람이 공 작가님 응원합니다. 무관용이 정직하고 진실된 사회를 만듭니다. 돼지에게 전화 오면 꼭 녹음해 놓으세요. 그때 거기에 대한 답글이 돼지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돼지니까요. 라고 6월 20일 날 이 그렇습니다. SNS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지영 그 선수가 아무나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공격을 하고 있고 공지영의 남성 공격은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공격하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점도 있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언제 공지영 공격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공지영 선수는 약간 이렇게 유명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말하기도 쑥스럽지만 그 봉침목 사건 때문에 방금 우리 네. 김정환 선생이 얘기했듯이 그 김용민 유튜버하고 예. 유튜버를 심하게 공격했죠. 네. 그것도 옛날에 김용민 유튜버가
공지영 선수를 뭐 초청해가지고 뭐 방송도 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 김용민, 뭐 공지영, 주진우, 어떤 뭐 김호준 누나 뭐 이랬던 되게 거. 친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의 일이에요. 작년 예. 딱 이맘때 일인데 이 공지영 선수가 이 꽁지머리 김갑수 유튜버를 아주 경멸하듯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공격을 시도한 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이재명 지사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21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일이 됐는지 저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다. 꽁지머리 김갑수는 1994년 여기서 꽁지머리 김갑수는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전달을 위해서 1994년 고등어 출간 당시 이 고등어는 여기서는 생선 이름이 아니고 책 이름입니다. 네. 편집장으로 알게 된 분인데 가끔 커피나 마시던 독특하나 바른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닥도 이런 바닥이 유유하고 이게 꽁지머리 김갑수 유튜버를 비판을 했어요. 이 공지영의 그 고등어 무슨 도가니 뭐 이런 것들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예, 희극적 현상인데 아마 그 이 종편 채널에서 꽁지머리 김갑수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를 옹호하는 논리를 그 펴니까 예. 이것을 그 한 네티즌의 글을 링크 시켜가지고 캡처한 것을 이러면서 김갑수의 이재명 옹호는 여기서 김갑수는 꽁지머리입니다. 쓰레기 수준이며 종편 채널에서 자칭 진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주기 위해 김갑수를 캐스팅한다는 가설이 일리가 있다. 김갑수, 이동영 그리고 현재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진중권. 이 진중권 선생도 조국 선생처럼 좀 요즘 들어서 좀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진중권 등 진보 성향 종편 패널들 중 멀쩡한 사람이 너무 적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유블레오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유시민도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틀릴 때가 종종 나오는 편인데 현실 세계 패널들은 유시민의 반의 반도 못 따라온다 라고 덧붙였던 것이 작년 일인데 네. 그러면 이 공지영 선수는 왜 민갑 김갑수는 공격하지 않느냐? 민갑 김갑수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고 더 정확해지자면 민갑 김갑수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민 유튜버도 네. 공지영하고 한때는 밀착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방송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근데 사실은 꽁지머리 김갑수도 이 공지영한테 예. 이상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상한 발언이라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2, 13년 전입니다. 네. 그때 그 꽁지머리 김갑수가 한겨레 칼럼이란 걸 썼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꽁지머리가 KBS에서 방송 토론에 나왔었는데 누구보다도 똑똑했어요. 예. 네. 그리고 말도 명료하고 또 이분이 시인이기도 하고 같은 이제 문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도 아주 좋아하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그 유럽병이 있어요. 그 유럽의 예술은 다 엄청난 건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서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서양의 과학과 서양의 음악은 우리가 이걸 받아서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우수한 그 예술적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꽁지머리가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도 뭐 엄청 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걸 보면 좀 음악을 좀 듣기는 좀 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엉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른바 그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유튜버들이나 그 지식인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
이 본질보다는 항상 피상에 치중하고 무언가 자기가 여리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꽁지머리 김갑수가 그 2006년 12월 7일자 한겨레에 쓴 칼럼을 보고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글을 썼는데 도대체 글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어떤 왜냐면 칼럼 제목이 삼김의 추억이라는 제목이에요.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러면서 첫 번째는 김대중 선생을 얘기해요. 김대중 선생과 이 구속자를 위한 그 후원 주점에서 이제 김대중 선생을 봤던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김영삼을 자기 아버지하고 만났던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종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김종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직도 그 삼김들의 영향력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누가 원할까 해서 삼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네. 이런 글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김영삼의 시대, 김대중의 시대에 누구보다도 김영삼과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글을 쓸 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2006년도면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이동하던 시대예요. 네. 이럴 때 삼김을 이렇게 까면 좀 인기가 좀 정부 쪽에 좀 좋게 보이는 그러한 시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김대중 얘기가 왜 나왔느냐. 김대중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공지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럼의 앞부분에. 주제가 이 삼김인데. 짧은 글을 쓰면서 예. 그러면서 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서대문 로터리 칸트호프에서 이름부터 보세요. 모양주의가 아주 그냥 칸트호프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문인들의 일일 주점이 열리고 있었다. 아마 이분은 문인이라고 해서 막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럴 모양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갔는데 딱 한 번 갔습니다. 서울시장 뭐 갔다가 아주 그냥 깜짝 놀라고 그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구속자 석방을 위한 문인들의 일일 주점이 열리고 있었다. 이게 삼김에 대해서 얘기할 글인데 갑자기 일일 주점이 열리고 있었다 해놓고 일일 주점에서 김대중 봤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일일 주점이 열리고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티셔츠를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서빙하는 여학생이 하고 여학생에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놨어요. 네. 하도 눈부셔서 동행한 문학평론가 김명인에게 쟤는 누구니?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응, 공지영이라고. 얼마 전 소설로 데뷔한 친구인데 앞으로 한 가닥 할 것 같아. 해놓고 여기서 김대중 봤던 얘기하고 김영삼 얘기하고 김종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는 제가 거죠? 봤을 때는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얘기하면서 공지영 얘기하고 싶은 건데 본질은 네, 어쩌든지 몰라도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예. 글을 잘 못 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글도 못 쓰면서 그 젊은 신인 그 여성에 대해서 좀 잘 보이고도 싶고 무슨 술집에서 술 나르고 있는 젊은 여자애가 눈처럼 새하얀 티셔츠를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며 서빙을 해요. 술집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서빙하면 위험해요. 술 쏟아지고. 네네. 그리고 이 여학생이 하도 눈부셔서 좀 역하지 않아요? 김경환 선생님 여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정상적인 여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공지영 같은 여자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자기하고 반대하니까 공지영의 이 역할 심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김영민도 공격하고 꽁지머리도 공격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또 공정에 대해 이런 험담을 하는데도 우리 공정은 전혀 안 할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쯤 해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경기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네.
끝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여러 이 정책들 뭐 최근 들어 이국종 씨와 얘기라든지 네. 또는 뭐 공익 그 제보자에 대한 그 보호 대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세금 그 조세 탈피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 추적. 많이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역화폐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이재명의 지역화폐.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재명의 그 뭡니까 국토 보유세 네. 예. 그것을 얘기했는데 지역화폐도 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걸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요. 네. 이 방송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그럽니다. 예. 이재명의 지역화폐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지역화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책 발행과 일반 발행이 있습니다. 일반 발행은 글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책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정책적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수당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수당, 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재정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처음에만 조금 반짝하다가 사그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거나 이제 지역화폐는 정책 발행과 일반 발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경기 지역화폐가 본격 발행 2달여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네. 이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같은 데서 그 이재명 네. 지사의 경기 지역화폐가 이 상당한 그 실적을 보였다 이런 걸 보도할 정도로 됐죠.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이 갖는 긍정적 효과 쪽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예. 이 지역화폐는 이게 있다 그건 너무 학원에서 공부 가르칠 때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그 효율성과 효과 이런 걸 좀 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이 경기 지역 화폐는요. 그 지역별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 이 경기 지역 화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의 도정의 기본 정책 중에 하나였었던 청년 기본소득, 그다음에 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 수당, 네. 그다음에 공무원 곡지 포인트 등을 지역 화폐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역 화폐에서도 사용을 할 때 유흥업소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기본 일정한 금액 이내에 매출을 올리는 소영세상인. 유흥업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착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죠. 네. 예. 유흥업소 쪽에서는 좀 불쾌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경기 지역의 지역 화폐가 경기 도내를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커다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골목마다 마치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를 도는 것처럼 그런 효과, 현실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골목상권, 네. 침체를 면치 못하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네.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요즘 자영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고 사실 한국에서 이 자영업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뜯겨요. 임대 그 건물주한테 착취당해. 가맹분방. 네, 자기 노동 착취해. 그다음에 최저임금 줘야 돼. 예. 말 그대로 중간 사이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일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런 자영업자들과 직접 관련되는 골목상권 그리고 영세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실질적인 그 매출 증대와 그 판매 활성화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 지역화폐가 본격 발행 2달여 만에 1,000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 행정의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지사가 정치는 1단이지만 행정은 9단이다. 지난번에는 행정은 9단이지만 정치는 1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정치는 1단이지만 행정은 9단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저는 이런 지역 화폐가 그 상품권처럼 종이로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카드형, 뭐 예. 모바일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보통 네. 이런 정책적인 어떤 실행이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는 데는 뭐 짧으면 6개월, 1년, 2년 동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이 경기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금방 나타난다라는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바로 네. 지역에서 발행해가지고 바로 네. 소비가 들어가니까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난번 그 아파트 그 정책 이런 네. 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그 검토 시행하겠다고 했고 이 경기도에서의 지역 화폐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 전체 그 전국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더 파급되겠죠. 예.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그 2부가 상당히 길어졌죠. 네. 2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80분이 85분이 넘어.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미리 제작해 놓고 가겠습니다. 남침과 북침 시비를 일소하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송을 또 휴가 기간에 좀 내보내고 이재명 지사 재판과 관련된 내용도 휴가 기간 중에 영상 또는 소리 둘 중에 하나로 내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6월 마지막 주 소리 방송 여기서 작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식사하러 갑시다. 네.